높은 소리 서재TV. 오늘의 북가이드는 이방인입니다. 알베르 까미의 대표작이고요. 1942년 29살의 까미가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까미는 문단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일약 유명 작가가 됩니다. 이 책에는 근사한 수식어들이 많이 붙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작, 부조리 철학의 정수 등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틀을 깨는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 1부는 사건을, 2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차이와 차별, 그리고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많은 생각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인 알베르 까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에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작품 구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서는 세 종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메르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고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 또 메르소가 살아가는 무심한 일상의 이야기, 그리고 해변가에서 아랍인을 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2부는 해석 파트인데 이러한 일부에서의 사건들이 사회 통념과 도덕적 원칙에서 살인의 동기로 재해석됩니다. 메르소의 다름은 틀림으로 규정이 되고 차이는 차별로 재판을 받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에 대한 인종학살이나 아랍인에 대한 프랑스인의 학대 등이 만연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에는 세 가지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뼈대를 이룹니다. 장례, 엄마의 죽음이죠. 살인, 아랍인의 죽음입니다. 사형, 메르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례에서는 엄마의 죽음에 대한 무덤덤한 메르소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고요. 살인은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짜증, 그날처럼 햇살이 뜨거운 것이 오버랩됩니다. 사형에서는 드디어 엄마의 죽음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메르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tranger, Outsider, 이방인의 다른 제목들이죠. 주인공 메르소는 알제의 변두리에서 홀로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메르소의 특징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리적인 느낌이나 본능에 충실하죠.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담배를 피고 싶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 생리적인 욕구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고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공식화되어진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정서에는 메말라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기대 행동보다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양로원에 모셨던 어머니의 부고가 날아오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니, 어제였나?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사장에게 이틀간 휴가를 달라고 부탁했다. 명확한 사유가 있었으니 사장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별로 내키지 않는 기색을 보이기에 나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말았다. 제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다. 이방인의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니, 어제였나? 자, 이건 자칫 오해하시면 메르소가 좀 무신경한 엄마의 죽음 같은 중요한 사건을 날짜를 헷갈릴 만큼 무심한 사람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표현하려는 메르소의 습관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주관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충격적이다 혹은 슬프다 이런 느낌을 배제한 채 단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객관적인 사실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0kg가 떨어진 어머니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거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말은 없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휘발유 냄새, 도로와 하늘에 반사되는 햇빛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장례식장을 향합니다. 하얗게 회벽칠이 되어 있고 넓은 채광창을 지닌 밝은 방에 어머니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뚜껑 덮인 관 속에 들어있지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 존재의 실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밝은 방일까요? 만일 어둡고 음습한 지하에 관을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관 앞에서 메르소는 요양원의 수희와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희가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오라고 했다. 내가 별로 먹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는 카페오레를 한 잔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카페오레를 굉장히 좋아했다. 커피를 마시자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엄마의 시신을 두고 담배를 피워도 될지 어떨지 판단이 서지 않아 머뭇거렸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수희에게 권하고 나도 한 개비 입에 물고 함께 피웠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메르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주관적으로 느끼기보다 자신의 몸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햇볕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겁게 내리쬐었다. 나는 머리가 어찌랬다. 또한 메르소는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과 풍경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생각합니다. 메르소의 평소 습관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푹 자고 일어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장례식은 금요일이었고 주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틀간의 휴일, 피곤한 몸을 쉬고 싶어서 해수욕장을 찾는데요. 그곳에서 옛 동료인 마리 카르도나를 만납니다. 서로 호감을 느끼던 사이였는데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사귈 기회가 없었죠. 둘은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면서 함께 물놀이를 즐깁니다. 마리는 검정색 넥타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상을 당했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언제 그랬냐고 묻기에 나는 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흠칫하며 조금 뒤로 물러났지만 힐난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내 탓이 아니지 않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장에게도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 그만두었다. 함께 해수욕을 즐긴 메르소와 마리는 저녁 늦게까지 희극 영화를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이 지났고 어머니는 땅속에 묻혔고 무심한 일상이 다시 반복됩니다. 메르소의 일상에서 중요한 이웃들이 등장하는데요. 데이트 상대였던 마리, 개를 키우며 혼자 살아가는 살라마노 영감, 사람들이 기피하는 불량스러운 인물 레몽입니다. 메르소는 이웃인 레몽의 초청으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의 고민, 정부에 대한 고민을 듣습니다. 자기가 정부에게 속은 것이 분통이 터져서 편지를 써서 불러주면 자신이 흠칫 두드려 패주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메르소는 옳고 그름보다는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 싶어서 편지를 써주고요. 그 편지를 받은 정부가 레몽을 찾아오고 레몽이 흠칫 두들겨 팹니다. 이 일로 정부의 오빠는 아랍인 패거리들을 이끌고 레몽을 혼쭐 내주려고 벼르게 되고요. 메르소는 레몽의 문제에 개입되어서 재판에서 진술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장은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어떤 생활이든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고 이곳 생활에 별 불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마땅치 않은 기색으로 내가 항상 삐딱하게 말하기 일쑤고 야심이 없어 앞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사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생활을 바꿔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별 불만이 없었다. 사장이 파리 지부 자리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메르소는 그 자리를 거부하죠. 소위 말해서 메르소는 사회적 통념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 잘 사는 것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메르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마리가 찾아와 자기와 결혼하는 건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내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나한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리가 물었다. 그럼 왜 나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나는 또다시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원한다면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청혼을 한 건 그녀였고 나는 기꺼이 승낙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녀는 또다시 침묵에 잠기더니 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고 그 점 때문에 자기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자, 메르소는 마리를 좋아했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당연히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겠지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메르소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메르소는 마리와 함께 레몽의 초청을 받아서 레몽의 친구가 살고 있는 바닷가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해수욕을 하고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자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메르소와 레몽, 마송은 산책을 나갑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해변을 산책하다가 일행은 두 아랍인을 마주하는데요. 레몽이 말합니다. 그놈이야. 네, 바로 레몽을 혼쭐 내주려고 벼르고 있는 정부의 오빠였습니다. 3대 2의 싸움, 수적으로 우세했던 메르소 일행이 가볍게 아랍인들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의 오빠가 칼을 꺼내들고 순식간에 레몽은 팔을 베이고 입이 찢기는 부상을 당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레몽은 씩씩거리면서 권총을 챙겨서 다시 해변으로 나갑니다. 굳이 혼자 가겠다는 것을 메르소도 따라 나가지요. 바위 및 샘물가 근처에서 다시 아랍인들을 만납니다. 메르소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우발 사고에 대비해서 권총을 나에게 달라고 해서 맡아둡니다. 자칫 위기였던 상황은 아랍인들이 도망을 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의기양양한 레몽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메르소는 주말에 여자친구와 놀러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싸움에 휘말려들어 골치가 아팠습니다.
머리를 식히려고 홀로 해변을 산책하는데 정부의 오빠인 아라빈과 다시 1대1로 마주합니다. 아라빈은 칼을 꺼내들었고요. 메르소는 자신도 모르게 총에 손이 갑니다. 햇빛은 뜨거웠고 두 사람은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메르소는 그만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연이어 네 발을 당시 메르소의 심경을 직접 들어보시죠.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뺨이 불에 달궈지는 것 같았고 눈썹에 땀방울이 맺혔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날과 똑같이 내리쬐는 햇빛이었다. 나는 그날처럼 머리가 지끈거리고 피부 속에서 모든 정맥이 들끓는 것 같았다. 나는 태양의 열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한 걸음 내딛었다. 그러자 아라빈이 몸을 일으키지도 않고 칼을 빼들어 햇빛 속에 서 있는 나를 겨눴다. 이글거리는 듯한 빛의 칼날이 내 속눈썹을 헤치고 두 눈을 파내려는 것 같았다. 탕 하는 짧고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햇볕을 떨쳐냈다. 나는 한낮의 균형과 나 자신이 행복을 느꼈던 바닷가의 그 예외적인 침묵을 깨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꿈쩍도 하지 않은 몸뚱이에 네 발을 더 쐈다. 총알은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깊이 박혔다. 그것은 마치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노크 소리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1부가 마치고 2부가 시작됩니다. 아라빈 살해 혐의로 체포된 메르소가 재판을 받는 이야기, 사건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개월 가까이 예심이 진행되는데요. 메르소는 후회나 반성이 없는 무덤덤한 태도로 일관하고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냉정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장례식 다음 날에 데이트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이 부도덕하게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양심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평가, 범죄 심리의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 결국 계획적 살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판결을 받죠. 평범했던 직장인 메르소가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재해석되는 순간입니다. 오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선 변호사와 예심 재판관은 보편적이지 않은 메르소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처럼 고집스러운 사람도 처음 보는군. 내 앞에 불려온 죄인 중에 고뇌의 십자가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소. 판사가 일어났다. 신문이 끝난 것이었다. 그는 조금 지친 표정으로 후회하지 않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후회보다 귀찮은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검사도 당연히 이해를 못했지요. 피고가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내비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심에서 역시 피고는 가증스럽게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영혼 자체도 없고 인간다운 점도 없으며 인간성을 지탱해주는 도덕적인 원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메르소는 이 재판이 부조리하다고 느낍니다. 정작 당사자인 메르소는 배제된 채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사건 자체보다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메르소의 태도가 더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메르소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검사와 변호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듣습니다. 메르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메르소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말 말아요. 그게 더 유리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나를 배제하고 내 사건을 다루는 것이었다. 나를 빼놓고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내 의견 한마디 없이 내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가끔 나는 사람들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대체 누가 피고입니까? 피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 이야기가 없었다. 메르소의 최후 변론 장면입니다.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메르소가 답합니다.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 메르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방인의 명문장으로 꼽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일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먼저 아라빈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그것도 하나의 주장이며 나의 변론 방식에는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변호사가 진술하기 전에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동기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나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빠른 어투로 두서없이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웃음이 터졌다.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지만 부조리한 재판에 메르소는 이제 무심합니다. 배심원들의 판결이 내려지죠.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공공광장에서 참수형에 처한다. 메르소의 심경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변호사가 변론하는 동안 법원 광장 너머로
아이스크림 장수의 나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온 것이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지만 가장 보잘것없으면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쁨을 느꼈던 추억들이 떠올랐다. 여름철 기운, 내가 좋아했던 동네, 어느 날의 저녁 하늘, 마리의 웃음과 원피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질없는 일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어서 끝내고 감방으로 돌아가 잠이나 잤으면 하는 생각으로 조바심을 쳤다. 아이러니하게도 메르소는 자신의 죽음이 확정되고 나서 비로소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생애 끝에서 오히려 해방감과 희망을 느끼는 메르소입니다. 메르소의 말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엄마 생각을 했다. 엄마가 왜 생애 끝에서 약혼자를 두었는지, 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곳 삶이 조금씩 쓰러져가는 그곳 양로원에서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으리라. 그처럼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엄마는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분명하다. 그 누구에게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나도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방인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분노와 고뇌와 희망을 내려놓고 고요히 죽음을 기다리는 메르소의 이야기입니다. 메르소는 세계의 온화한 무관심에 눈을 뜨게 되죠. 메르소는 고백합니다. 무심한 이 세상이 무심한 나와 닮았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신호와 별빛이 가득한 그 밤을 앞에 두고 처음으로 세계의 온화한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이 세계가 나와 너무나 닮았고 마침내 한 동기임을 깨닫는 순간 나는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위해 내가 혼자임을 덜 느끼기 위해 마지막으로 내가 바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사형 집행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와 증오에 찬 아우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메르소의 이 말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무심한 세상에 무심한 메시아로 온 메르소, 자신의 죽음의 이유를 만나는 대목이죠. 까미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종교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입장을 견지했지만요. 그가 철학을 전공할 때 썼던 논문은 기독교적 형이상학과 신플라톤 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서에 정통했던 인물이고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위해 이건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한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예수도 그런 증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증오에 찬 아우성 속에서 생을 마감하듯이 자기 또한 그러리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 까미는 메르소를 메시아로 표현을 했을까요? 세상의 부조리함을 일깨우는 메시아, 무심한 세상의 무심한 메시아, 세상의 부조리를 일깨워주는 메시아로 메르소는 왔구나 라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건의 배심원이라면 여러분은 메르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높은 소리 서재TV